2021년 11월 11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팀 학습과 학습 효과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금 반장, 네, 지금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띄웠는데 그 사진이 지금 화면에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화면이 뜨고 있나요? 네, 됩니다. 네, 지난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우리가 워크샵을 개인 워크샵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반장은 생각할 때에 우리 그 워크샵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워크샵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편한지 아니면 팀으로 워크샵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원활했는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에도 이제 워크숍 시간이 꽤 많이 있었지요. 네, 네, 우리 그 반장이 생각할 때에 개인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하고 팀으로 구성하여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우리 반장은 어느 게 좀 더 공정하고 또 이런 그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좀 용이함을 느꼈는지요? 개인 아니면 팀? 개인과 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이 더 과제를 하고 워크샵을 하기에 좀 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은 그 과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또 이런 자신의 계획과 또 주도 하에서 이런 그 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또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또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워크샵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수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자꾸 팀을 구성하여서 과제를 맡기고 또 발표를 팀으로 발표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 반장은 생각하나요? 음,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은 혼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또 이런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팀 과제를 부과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장이 이 팀 과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유만 이렇게 들면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팀 과제를 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학습 방법에 따른 학습 효과에 대한 이제 통계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요. 맨 위에 보면 이제 렉처해서 강의형 이제 수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장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로 강의형 수업에 익숙해져 있지요. 네, 네, 이런 강의형 수업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맨 윗부분 5%로 되어 있습니다. 5%. 그러니까 강의의 수월성은 강의하는 것이 뭐 교수자나 학생들한테는 편할 수 있지만 효율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리딩,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또 이런 교재를 제공하면서
대해서 수업을 제공하게 되어지면 학습 효과가 몇 퍼센트라고요? 10%입니다. 예, 10%, 즉 교재 이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하고 교재 없이 수업하는 거는 2배 정도의 학습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비주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PPT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음향적인 자료들을 이런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였을 때에 이 학생이 수업을 기억하고 또 회생해 내는 데에 그런 그 효과가 20%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몬스트레이션 즉 교수자가 그 학습에 대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30%의 이런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룹 디스커션 그러니까 토론을 통하여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서로 조사하고 토론을 하여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50% 학생이 시간이 지나도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50%의 이런 그 학습 회생률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랙티스는 뭐냐면 학생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했을 때에는 75%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eaching another 그러니까 협동학습이죠. 학생들이 함께 과제를 연구하고 또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룹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했을 때의 학습 효과가 90%라는 이런 통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 네. 네, 우리나라의 수업 방식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수업 방식을 크게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강의 중심, 그다음에 이제 교재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협동학습, 팀 과제를 이렇게 수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만약에 한국의 학생들이 강의형과 교재 중심의 수업을 하고 미국의 학생들이 이런 토론과 또 실습과 또 협동학습 중심의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학생의 학습률이 훨씬 더 우수할까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의 예, 미국이나 유럽이 선택하고 있는 토론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협동학습에 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이런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한 교사가 맡아야 할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 그 학생 중심의 수업보다는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라든지 교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런 토론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협동학습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 네. 예, 우리가 이제 이제 과제를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회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었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연구 발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 중심의 실습 중심의 또 팀 학습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는 개인 중심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뭐 이렇게 반장으로서는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팀 학습이 여러분의 사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교재 13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따르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유럽에서는 다양한 자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직접적으로 서양 근대 과학의 탄생을 촉발시킨 두 개의 자연관이 있었습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두 자연관은 마술적 자연관과 기계적 자연관입니다. 기계적 자연관은 자연이 마치 기계처럼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자연의 신성이나 마력, 그리고 정령 등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관념들이 배제되는 자연관을 우리는 기계적 자연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마술적 자연관은 교재 132페이지 7번째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마술적 자연관에서 말하는 마술이란 기상천외한 마법이나 주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술적 자연관에서 말하는 마술이란 자연계의 숨겨진 힘을 경험으로부터 파악하여 그 힘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물론 자연 마술이 신비적인 색채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사고와 자연 철학적인 사고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의 힘을 빌어 지상에서 사용하는 점성술이나 납이나 동 같은 물체를 귀한 금속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연금술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그리스 문화권으로 확산되었으며 로마 시대와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거쳐 이슬람권으로 흘러들었고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과학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연금술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연금사들은 자연의 배후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특수한 기술에 응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을 두드리거나 불에 달구고 또 녹이고 섞는 실험을 통하여 연금술의 대표적인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서 더 귀한 금속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연금사들은 알 속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금속들도 자연의 순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점차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땅속에 묻힌 금속이 어떤 이유로 그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그 금속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금속에 변화를 주고 또 힘을 가하여서 이러한 성장을 또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3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연금사들은 금속의 성장 과정을 자연이 아닌 실험실로 옮겨와 적절한 변화를 주어 그 성장 과정을 단축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납과 구리, 철과 같은 금속들을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면 금이나 은과 같은
고귀한 금속을 손에 넣을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금술을 이용하여 납이나 값싼 동으로 귀한 금이나 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 번호는 원자핵이 포함하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원소의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변화를 일으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 양성자의 수가 79개인데 납은 82개입니다. 따라서 납의 원자핵에서 양성자를 3개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납은 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핵 내부에는 강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웬만한 힘으로는 이 원자핵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현대의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 가속기의 강한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입자를 가속시키고 원자핵에 충돌시킴으로 원자핵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이 원소의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 원의 예산으로 충북 청주에 방사 광과속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광가속기가 설치되었으니 금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입자 가속기를 짓고 또 수백억 원의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금은 원자 단위의 생산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을 만드는데 금값보다 더 많은 돈을 쓰려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가속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플루를 치료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이 타미플루의 개발 1등 공신은 바로 미국 스탠퍼드대가 운영하고 있는 방사 광가속기였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방사 광가속기를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의 분석에 성공하였고 신물질인 타미플루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경제성 낮은 금 생산보다는 이 광과속기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신약 물질과 연구에 매우 요긴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 13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불순한 물질로 순수하고 고귀한 금을 만드는 것처럼 병든 몸암에 불순물을 건너냄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학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식은 의료화학이라는 독특한 의학적 관념으로 발달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통적인 화학인 연금술을 의학에 도입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스위스의 의사이자 연금술사였던 파라셀수스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승한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하나의 오명이 따라 붙었는데 그 안명은 무기영고라는 치료설입니다. 13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파라셀수스의 무기영고는 만약 총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처난 부위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입힌 총구에 영구를 바르는 기이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총구에 바른 영고가 원격 작용력을 통하여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은 분명히 미신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셀수스의 의학 사상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총체로 극단화시킨 지점에서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상처를 입힌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그 결과로 나타내어진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고의 논리를 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적 자연과는 서양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137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동양의 풍수학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기 가문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황제가 어느 날 종이 저절로 울리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서쪽에 구리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이 저절로 울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서쪽에 있는 큰 구리산이 무너졌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황제는 깜짝 놀라서 그 신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신하는 궁궐의 구리종은 서쪽의 구리산에서 캐온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감흥을 하여서 이 자신이 발굴되어진 이 구리산이 무너질 때에 이 종도 감흥이 되어 울린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학의 동기 감흥론은 방금 서양에서 이야기했던 마술적 자연광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또 점성술과 의학이라는 작은 테마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인간의 몸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지배를 받으며 동시에 그 우주와 소통하고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위가 12개의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성술 의학은 예를 들어서 12궁 중에서 물고기 자리에 운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발에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실효성의 문제를 뒤로 하고라도 점성술 지지자들은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계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혈액형으로 성격을 맞히는 것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이기적이다 라는 여러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학적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1940년대 말 심리학자 버트럼 포로가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하여 반엄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해 낸 까닭에 포로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띠와 생년월일을 따져서 오늘의 운세나 또 자신의 운세를 살피는 경우가 이러한 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믿고 값비싼 행운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